네, 연블리의 비밀 노트 일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0월의 둘째 주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요 일정, 이번 주도 바쁘죠? 한글날 휴일은 있지만. 네. 10월 7일 이제 월요일은 미국의 9월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고용 동향 지수가 하나 나오고요. 10월 8일은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 네. 세계 국채 지수 이제 선진 지수입니다. 채권에 여기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에서 보통 열리는 모바일 월드 컨퍼런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이제 전시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MWC 2024가 10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10월 9일은 이제 F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날로 그날 증시가 휴장입니다. 10월 10일은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10월 11일은 이제 중국의 9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고요. 미국에서는 9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한국에서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금통위 금리 결정을 비롯해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그렇고 이번 주 주목할 게 많네요. 네, 일단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삼성전자 실적 같은데 실적은 많이들 기대는 지금 안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보다는 조금 높게 나온다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세계 국채지수 편입 여부도 결정되는 게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인데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게 만약에 편입이 되면 좋은 게 이걸 추종하는 자금들이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들어올 거예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65조 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은 더 안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죠. 이렇게 채권 매수가 들어오면은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하기도 훨씬 좋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다만 이제 편입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또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이제 예전보다는 중요도는 많이 떨어졌어요. 워낙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혹시라도 튀면 또 안 좋으니까 한번 체크하시고 금통위에서는 이번에 아마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옆 나라 중국까지도 지금 금리를 세게 낮추고 있기 네네. 때문에 베이비컷 정도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만 혼자 지금 동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동결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또 일본마저도 이 시게루 총리가 금리 인상 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죠? 다들 지금 돈을 푸는 쪽으로 지금 정책들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물론 이제 약간 부담되는 게 부동산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늦으면 또 내수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번엔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 로보택시도 어떻게 좀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계 국채지수 편입 여부라는 건 우리나라 국채 편입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주식시장도 선진지수가 있고 신흥지수가 있잖아요. 네. 채권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신흥국에서 만약에 선진국 지수로 이제 편입이 되면 그걸 추종하는 펀드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럼 그 자금들이 일정 부분 이제 따라서 사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 그 세계 국채지수에 그 편입이 되면 그걸 추종하는 자금들이 이제 한국도 같이 편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수급적으로 당연히 좋아지고 채권 매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채권 값이 오르기 때문에 채권 가격과 금리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럼 채권 값 오르면 금리가 떨어져서 당연히 이건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 8일에 있어요. 이거 조금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왜냐면 지금 되게 우울한 상태고 네.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서 이게 이번에 어떻게 나오던 반등을 네.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근데 원래 삼성전자는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오히려 반등해요. 그래요? 좀 아이러니한 게 너무 아이러니인데요? 네, 왜냐하면 너무 좋을 땐 예상보다 더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피크아웃이다. 이제 더 좋을 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빠져버리고요. 오히려 막상 안 좋으면은 야 이거 이제 털 거 다 털었다. 이제 좋을 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과거 경험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번에 그럴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증권가 전망은 원래 12조 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 영업이익을. 지금 9조 원대 후반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좋으면 생각보다 더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다만 기대치가 이미 낮아져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나온다고 저는 주가가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보고 있고 오히려 털 거를 빨리 털어내버리면 네. 가벼워지거든요. 다음 분기가.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그거는 뭐 악재로 볼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제대로 올라가려면 두 가지 고민을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가 하이닉스보다 HBM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엔비디아에 아직도 공급을 많이 못하고 있어서 이번 이제 4분기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HBM3 8단짜리 제품을
엔비디아의 올해 안에 어쨌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걸 빨리 좀 풀어줘야 되고, 두 번째가 지금 파운드리가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TSMC에 비해서 점점 경쟁력도 떨어지고 상반기에 조 단위로 적자를 봤어요. 근데 3분기에도 5천억 정도 적자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사가 지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고객사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또 주가는 크게 오를 텐데, 시장은 이제 이 두 개를 계속 우려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삼성전자가 해법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어서 주가는 어쨌든 좀 당분간 아직까지는 좀 부진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충분히 주가가 이런 악재는 반영을 했고, 그러니까 못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고. 뭐 이게 빠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네. 바닥을 다지면서 뭔가 좋은 이벤트들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는 10월 말에 확정 실적 발표가 한 번 더 있어요. 이번엔 그냥 숫자만 내놔요. 네. 얼마 벌었다 이것만 내놓으니까. 근데 10월 말 정도 되면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는 이런 멘트들을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해주겠죠. 어떤 식으로. 그래서 10월 말이 저는 오히려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일에 이제 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 대수 발표 관련해서 그런 뭐 이벤트가 있었다면, 이번 주에 이제 로보택시 공개가 있는데 미뤄졌던 게 드디어 공개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좀 더 얘기해보고 싶어서, 일단은 이 공개가 있고 나면은 국내 자율주행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요? 일단 자율주행 회사들이 그래서 좀 올랐어요. 미리 오른 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10월 10일 날 나온다고 하고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고, 막 몇몇 디자인은 유출이 된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명확하진 않죠. 근데 지금 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계속 이제 고민은 뭐냐면, 공개는 하는데 네. 이걸로 도대체 언제 돈 벌 건지. 그러니까 이제 수익화 시기. 상업화하는 거죠. 네. 상업화 시기를 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빠르면 26년도부터 하지 않을까, 늦으면 27년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수익화 시점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이게 수익화 시점이 상업화가 좀 빨라지면 당연히 좋죠. 네.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대량 생산이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자율주행 관련주들한테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예상보다 막 27년, 28년 이렇게 너무 늦어져 버리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쯤 이거를 진짜로 상업화할지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가 이거를 좀 명확하게 좀 테슬라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테슬라가 가져갈지, 아니면 고객이 차량을 아예 테슬라로부터 사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자동차 운전 안 하는 시간, 이제 비는 시간에 무인으로 돌리는 거죠. 그걸 할지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되겠고, 아마 이제 고객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공유한 차를 수익 시하면 이 차는 되게 잘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소유주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데 빈 시간에 돈 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테슬라가 만약에 이 모든 걸 가져가게 되면 약간 우버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버 택시처럼 될 수 있어서 직접 이제 이런 사업도 하는 거라서, 어쨌든 테슬라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모델 2 있죠. 모델 2가 저가 전기차인데 로보택시 공개하면서 어쨌든 내년 상반기에 저가 전기차도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한 힌트를 또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모델 2 공개 일정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건 배터리 회사들한테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업들은 일단 좀 올랐습니다. 최근에 좀 이런 이슈로 올랐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려면 실제 출시 일정이 좀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출시가 빨라지면 제일 수혜받는 거는 아무래도 카메라 회사들 같아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다른 회사랑 다르게 이 자동차를 카메라만 이용해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는 걸 이미 네. 지금 내놨죠. 그래서 레이더나 라이더 같은 센서가 아니라 카메라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 회사들이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진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지난한 세월을 버텨왔는데, 삼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뭔가 조금은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일요일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주로 챙겨보고 있으니까 한국 수출 데이터 9월에 공개가 된 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일평균 수출은 역대 최고로 나왔는데, 시장 반응을 왜 거기에 못 미칠까요? 일단 이제 일평균 수출은 너무나 좋았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도 지금
일평균 수출액이 수출액 기준으로는 29.4억 달러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2년 3월 27.7억 달러가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왔고 증가율로도 지금 7.5% 정도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은 587.7억 달러.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추석 연휴 때문에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수치를 내줬고 반도체나 무선통신, 뭐 자동차 이런 바이오 이런 쪽에 골고루 다 좋았던 효과를 좀 내줬는데 다만 이제 시장이 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안 했던 게 일단 우리나라 수출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지금 미국인데 네. 미국 증가율이 3.4%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많이 좀 떨어져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웠고 중국의 수출이 이번에 9월에 되게 좋게 나왔어요. 근데 중국이 이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수가 좋아서는 아니고요. 반도체를 좀 많이 사재기 한 것 같아요. 반도체 혹시 이제 미국이 규제할까 봐. 그래서 우리나라로부터 반도체를 재고를 많이 확보한 네. 거 아닌가 이런 이슈도 있었고 물론 이제 AI 스마트폰이나 AI PC가 나오니까 업체들이 미리 또 사놓은 물량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면서 그런 재고 확충이 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PC랑 지금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는 경우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중국 수출도 계속 이렇게 좋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확신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점수를 이게 숫자에 비해서는 주질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어쨌든 수출 모멘텀이 둔화되는 건 좀 불가피한 것 같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해줬고 왜냐하면 작년 4분기에 수출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거랑 지금 비교하니까 증가율이 높게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수출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건 맞지만 증가율에 대한 그 둔화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는 그렇게까지 좀 크진 않은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주식시장을 봤을 때는 어쨌든 모멘텀이 둔화된 건 좀 아쉽지만 절대 수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걸 본다면 이 자체는 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별히 그 9월 수출에서 눈에 띄는 호조 품목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9월 수출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여러 가지 좀 뭐 품목들이 있는데 제가 좀 몇 개만 가져와 봤거든요. 그 스마트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라는 그 반도체가 있는 게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여러분이 딱 카메라를 찍으면 이 광학 신호를 우리가 이제 이 사진 찍자마자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찍었나. 요거 디지털 신호로 전환해 주거든요. 그게 이제 이미지 센서인데 요게 월 수출 금액, 일평균 수출 금액, 수출 단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이제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이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테스트해 주는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웨이퍼 있죠, 동그란 거. 요거를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공정마다 이동해 주는 그 장치가 있거든요. 이걸 반도체 이송 장치라고 하는데 여기가 사이맥스, 로체 시스템즈, 라운테크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역대 최대 월 수출 금액을 또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또 반도체 쪽에서 고압수소 열처리 장비 만드는 회사가 HPSP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역대 최대 월 수출 금액과 일평균 수출 금액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풍력에 이 해상 풍력 쪽에 보면 바다 안쪽에다가 이게 구조물을 딱 심어 놓죠. 이게 지지하라고. 그걸 이제 하부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SK 오션 플랜트 쪽이거든요. 근데 올해 7월부터 수출 금액과 수출 단가가 가파르게 좀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가 가정용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 안 가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뷰티테크. 네,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APR이나 파마리서치, 동국제약 같은 기업들인데 역대 최대 이제 미국 쪽으로 수출이 굉장히 크게 계속 늘었다. 잘 되고 있군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로템의 그 K2 전차 있죠. 네. 요게 이제 역대 최대 수출 금액을 기록한 게 이제 폴란드 쪽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그 품목들이 이번 9월에 좀 유독 눈에 띄는 품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산 얘기에서 조선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그동안 조금 수주가 부진하다라는 감이 좀 있었는데 이게 무더기 수주 계약 공시가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이제 2일날 무더기로 하루에 2조 원 정도 수주를 달성을 했는데 삼성중공업 이제 LNG를 운반하는 선박 두 척을 6,783억 원에 수주했고 하나오션이 LNG FSRU라고 하는데 요거 한 기를 5,454억 원에 수주를 했습니다. FSRU는 뭐냐면은 LNG는 액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 받잖아요. 그걸 쓰려면 다시 가스로 기화시켜줘야 돼요.
근데 배로 운송할 때는 액화시켜서 부피를 줄인 다음에 육상에 이제 터미널이 있어요, 보통. 그 터미널에서 기화시킵니다. 다시 가스로 만들어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 통해서 우리 집으로 오는 건데 네네. 그거를 보통 육상 터미널에서 하는데 FSRU는요 바다에서 이 선박이 대신해줘요, 그거를. 그러니까 와. 바다에서 직접 기화를 시켜가지고 육상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육상 터미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대당 이게 5,400원이나 될 정도로 비쌉니다. 그래서 이걸 수주를 받았고 HD 현대미포가 LPG 운반선 두 척을 2,191억, LNG 벙커링선은 뭐냐면 바다에서 LNG로 그 연료를 쓰는 선박들이 있죠. 이 선박들에게 바다에서 급유해 주는 거예요. 우리 그 비행기 공중급유하는 것처럼 바다에서 연료 부족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선박이 가서 그냥 급유해 주는 네. 그걸 벙커링선이라고 하는데 이걸 1,162억 원에 수주했고요. 현대사무중공업은 ULEC, 그러니까 아주 큰 선박인데 에탄이란 가스를 운반하는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LNG가 아니고 에탄을 운반하는 선박인데 이게 두 척 5,461억 정도 수주를 따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가 좀 없었어요. 막 중국에 뺏기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10월 또 첫날부터 좀 공격적인 수주를 좀 따냈고 그것도 다 지금 성과가 비싼 가스선이에요, 거의 다. 그러게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수주를 내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주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조선주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공시가 나오면서 최근에 좀 빠졌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뭐 예전처럼 급등은 안 하지만 네. 또 다시 좀 하락이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때 슈퍼사이클 들어왔다는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여전히 조선주들은 그러면은 사이클은 좋은 거라고? 사이클은 되게 좋아요. 여전히 좋고 다만 걱정이 너무 그동안 수주도 많이 하고 발주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엔 좀 올해보다 주는 거 아닐까? 이 우려가 하나 있고요. 중국이 너무 많이 가져가요. 경쟁 국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려하는 거죠. 중국에 뺏기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이슈지만 근데 중국이 가져가도 우리가 수주를 어쨌든 많이 따낼 만큼 공급자가 많진 않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수주 환경 자체가 좋은 거죠. 네. 왜냐하면 또 친환경 선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더 강하잖아요. 친환경 선박은 한국이 친환경 선박. 중국보다 더 잘 만들거든요. 네. 근데 배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이익을 보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지고 네. 중국이 불리해지면 우리가 좀 이익을 보는 지금 그런 구조들이 몇 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 중국산 후판 때문에 이게 네. 뭐 약간 우리랑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게 반덤핑 관세로 한국 정부 제소가 들어갔다고요? 후판이 뭔지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중국산 후판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또 근데 그거는 조선주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후가 한문으로 그거예요. 한자로 그 두꺼울 후, 아, 두꺼운 판. 그러니까 철판 중에서도 두께가 정말 네. 큰. 그래서 그걸 이제 후판이라고 하는데 그 배 철판이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철판이다. 그래서 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후판이 왜 중요하냐면 인건비도 많이 들지만 이 조선사 이 원가 중에 20%가 후판에 나와요.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이익이 안 좋아집니다. 이 가격이 떨어지면 원가가 절감되는 네. 거죠. 근데 실제로 중국산 후판이요. 많이 8월만 싸요. 기준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중국이 하도 밀어내기 수출하니까 그러니까 톤당 62만 원, 우리나라께 91만 원인데 근데 중국계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선산 좋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싸울 수 경쟁 있으니까. 철관사의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는 이제 좀 그래서 별로 안 좋죠. 네. 왜냐하면 원가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사실 이런 반덤핑 관세뿐만 아니라 네. 후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을 시작했어요.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보통 철강 수요가 올라가니까 네네. 그것 때문에 적어도 후판 가격이 오를 확률이 지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산이 너무 쌌는데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우리나라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이고 톤당 10만 원이 올라가면요. 영업이익률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같은 경우 2.6%포인트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에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후판 값은 오를 겁니다. 이거를 조선사들이 계약을 맺을 때 성과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선박 회사랑 수주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이거 가격 올랐으니까 더 높게 받겠다. 이거를 받아들여 주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없는데 그걸 못 받아주면 이익에 좀 약간 부정적일 수는 있다. 그래서 근데 후판 가격이 워낙 중국이 공급 강이 심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한다고 막 급등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동안 떨어졌던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돼가니까 후판에 대한 원가 부담은 이건 좀 불가피하다. 예. 근데 이거를 얼마나 잘 성과에 잘 녹여내서 흡수할 네.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좀 조선 업종에 좀 중요한 좀 실적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좀 유망할 거다라고 일단 내다봐 주셨는데 그러면 좀 괜찮을 만한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선주는 한 번씩 막 급락을 하거든요. 여러 뭐 이슈들이 항상 나오니까 그래서 급락할 때 투자하시면 되게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3년치 일감 확보했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장기적으로 갈 길은 멀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조선주도 좋지만 기자재주들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 게 특히 아까 제가 2일날 가스선 수주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스는 뭐죠? 어디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LPG를 담는 그 탱크 보관 탱크를 만드는 회사가 세진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LNG를 담을 때 LNG는요. 아까 제가 영하 162도로 얼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죠? 얘가 기화가 돼요. 그럼 날아가 버리죠. 네. 그럼 큰 손실을 보잖아요. 그래서 운송할 때 열을 반드시 차단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LNG 본행제라고 하는데 그 본행제를 만드는 회사가 한국카본과 동성화인텍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회사들도 괜찮겠지만 이런 중소형 기자재 회사들도 이 가스와 관련된 회사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증시가 이제 저희가 어제 시작할 때도 우리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 뭐 홍콩 증시 날아가는데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 꼴찌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유독 취약한데 어떻게 연말까지 정도만이라도 또는 뭐 내년 초에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있으니까 국장을 계속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의견을 솔직하게 듣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강연에도 많이 가고 막 이렇게 반응들 보면 다 미국 얘기만 해요. 미국에 관심 많고 국장을 왜 해야 될까? 그러니까 너무 성과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약간 네. 그런 실망스러운 요인들도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있죠.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서 돈 벌 수 있을까가 지금 그게 성립이 잘 안 돼 있어. 공감대가. 그러니까 이제 해도 그냥 짧게만 하려고 하고 네. 그런 좀 심리들이 많은데 그래서 좀 안타깝죠. 사실 안타까운데 뭐 지금 사실 8월부터 9월, 10월까지 보면 유독 한국만 약하고 전 세계 증시 별로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만 봐도 코스닥이 거의 전쟁난 국가들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더 낮은 상태고 대만이나 홍콩 증시 최근에 중국까지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수익률이 월등히 좋은데 한국은 그런 부분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소외받고 있고 외국인은 자꾸 떠나고 있고 국내 금 개인 투자자들이라도 적극적으로 뭔가 좀 액션을 취하시면 좋은데 급락할 때 사는 건 좋아요. 사세요. 막 이렇게 막 사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안 가서 또 팝니다. 예. 그러니까 연속성이 거의 없어요. 단기 예. 투자. 그러면 이제 증시 방향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한국 증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뭔가 펀더멘털이 나쁘거나 회사가 망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분명한 건 지금 모든 나라가 다 돈 풀고 있죠. 돈 푸는 건 주식시장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돈을 푸는 통화정책 22년도는 증시가 왜 안 좋았냐면 돈을 조여버렸잖아요. 전 세계가 다. 네네네. 지금 정반대로 가거든요. 그럼 그때랑 생각하면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정상인데 한국만 지금 못 오르고 있거든요. 수급이 완전히 꼬여가지고. 근데 그 수급은 언젠가 다 풀리게 돼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돈 푸는 거랑 결국에 기업 실적인데 여기서는 지금 뭐 크게 나쁠 이유들은 없기 때문에 저는 결국엔 주가는 좀 복원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은 저는 도망가지 마시고 네. 계속 붙어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과거 경험상 보면 한국 시장은 이렇게 뭔가 정말 남들보다 안 좋을 때 왕따 당하고 철저하게 소외받을 때 투자하면 성과가 좋았어요. 오히려 몇 달 후엔 좋았고 그리고 한국이 제일 좋다 이런 뉴스 나올 때 투자하면 또 성과가 좀 안 좋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왜냐하면 박스권이라 그래요. 좋으면 다시 내려오고요. 안 좋으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좀 뭔가 좀 짜증나고 이럴 때 투자하면 성과가 항상 좋았어요. 그게 이제 과거에 항상 한국의 좀 전형적인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도망가기보다는 좀 한국 시장에 계속 좀 머물러 계시는 게 저는 그래도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머물러라. 네. 자, 그러면 여민서님께서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일요일 순서 보고 첫 번째 주 연블리의 피밀노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이제 그 메리츠 증권의 문경원, 장재영, 노후 연구원님이 재생에너지 최고의 레시피 찾아서 이런 이제 제목인데 지금 재생에너지는 주목도는 커지는데 주가는 많이 못 올랐다. 그래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고요. 산업별로는 풍력이 제일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태양광 이런 순서로 좀 매력도는 있다. 그리고 미국의 전력망은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변압기 수요는 꾸준한데 공급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공급이 정상화되는 거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니까 변압기 쪽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풍력에 대해서는 일단 이 업종 내에선 가장 좋게 보고 있는데 풍력에서는 이제 순서가 부품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 풍력 발전을 만드는 완제품 회사, 그다음 풍력을 개발하는 발전 회사 이런 순서로 좀 좋은 주가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 그 부품 쪽에서는 일단 제일 좋게 보는 거는 해상 풍력 설치선하고요. 배전. 그다음에 해상 케이블 있죠. 이 풍력 발전했을 때 전선 같은 이걸 제일 좋게 보고 그 다음이 하부 구조물, 타워, 완제품 이런 순서로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시장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특히 한국을 좀 주목하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전에 한번 이제 머니올라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울산에서 해상풍력 입찰이 좀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선도 지금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고요.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업체가 제한돼 있어요.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의 공급 부족으로 어쨌든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중국이 공급하기 어렵거든요. 중국은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 때문에 아마 해저 케이블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국한테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은 하나솔루션이 25년도에는 조금 업황이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왜냐하면 태양광 재고가 많지만 지금 중국산이나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세 부과이기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수소 쪽은 두산 퓨어셀이 좀 수주 성장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멘트를 해주셨고 ESS,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특히 테슬라가 정말 성장을 많이 하는데 미국 중심으로 급성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업으로는요. 탑픽은 해상 케이블 전선 만드는 LS, 해상 풍력 하부 구조를 만드는 SK 오션 플랜트 이 두 개를 가장 좋은 우선순위로 말씀해 주셨고 관심 종목으로는 해상 풍력에서 이제 윈드 타워 그 날개 있잖아요. 이제 아니 그 윈드 타워가 뭐냐면 여기 육상이나 해상 쪽에서 이 지지대 역할을 하는 아주 우뚝 서선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윈드 타워인데 그걸 만드는 CS 윈드, 서진 시스템은 ESS 조립하는 회사고요. 두산 퓨어셀은 수소 연료전지, 하나 솔루션은 태양광이니까 이런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4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10월의 첫째 주말도 지나가고 있고요. 아까 염이사님께서 우리 코스닥이 전쟁난 국가보다도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아직까지 미진한 출발을 보이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지켜볼 것들이 많은 그런 4분기가 될 거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또 저희 연불리의 비밀노트 머니올라에서 힌트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이 나고 나서 다음 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